잘못된 기사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기관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바가 있으신지? 그건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신문윤리위원회나 인터넷 신문위원회 뭐 이런 단체 이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기구거든요. 못 들어봤습니다. 근데 솔직히 저도 좀 생소하더라고요. 기자들은 잘 아나요? 뭐 저도 사실 생소했고 이번 취재 과정에서 만난 여러 기자들에게 물어봤는데도 제대로 알고 있는 기자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올해로 출범한 지가 벌써 60년이 됐고 네? 인터넷신문위원회는 이제 10년째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좀 놀랐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언론이 잘못한 저지른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국민들 뇌리에 남을 만한 이런 제재가 없었다. 제 식구 감싸기다. 봐주다. 이렇게 하는 그렇게들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 이유가 있는데 올해 들어서 이제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400여 개의 기사를 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390개는 가장 낮은 제재인 주의였고요. 낮은 게 주의거든요. 그다음에 15개 기사만 그보다 한 단계 센 경고를 받게 됩니다. 그다음에 인터넷신문위원회는 최근 10월 14일까지 4천여 개의 기사를 심의를 했거든요. 근데 3,900개 기사가 주의를 받았고요. 나머지 한 9개 정도만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그나마 이제껏 가장 강력한 규제는 관련자 경고가 한 차례 있었어요. 아, 있긴 있었어요? 이게 신문위가 제재 통계를 공개한 게 2002년부터인데 그 이후로 보면은 거의 쭉 그냥 뭐 주의가 계속 나오다가 2013년에 관련자 경고라는 게 딱 하나가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게 무슨 내용이지 해서 살펴봤더니 표절 사례였습니다. 표절. 한국일보가 당시에 이제 노사간 대치로 내용을 겪고 있었을 때였는데 그때 이제 기자들을 배제하고 소수 인원으로 막 신문을 만들었어요. 그 과정에서 연합뉴스의 사설까지 사실상 좀 베껴 쓴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베껴 쓴 거니까 좀 크잖아요. 그래서 신문위도 당시에 이거 유사 사례를 찾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한국일보 논설위원실을 이렇게 콕 집어가지고 경고를 한 거죠. 이게 정말 강력하게 책임을 물었다고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교수님이나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사례에 대해서. 예전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1990년대에 한겨레신문 기자가 논설위원이 조선일보 논설을 뺏긴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도 비슷한 결론이 나왔는데 합의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업계 내에서 원래 자정을 하자는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업계 내에서 그냥 덮어버리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인적 구성에서 원인을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위원회 구성을 보면 현직 언론인이 상당수거든요. 물론 이제 현직 언론인은 전문성 인정받죠. 당연한데 한편으로는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그런 꼴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선후배 이렇게 심의하다 보면 원정주의가 작용할 가능성이 클 것이고 그다음에 센 규제를 할 경우에 어떻겠어요? 언론사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반발이 심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예상해서 할 것이고 그래서 어떤 심의위원은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을이고 언론사가 갑이다. 이런 말까지 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규제나 심의를 하는 기관이 오히려 을이다. 심의실 관계자가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언론사에 통보했을 때 그쪽에서 그걸 받아들여주면 우리도 참 다행이다. 네. 그래서 심의를 하는 입장과 심의를 받는 입장이 뭔가 거꾸로 된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강제력이나 아주 강력한 유인책이 없으면 이런 구도는 앞으로도 변하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재받은 걸 모르거나 잊어버린 게 아닌가 하는 정도의 의심이 되는 사례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올해 초인데요. 뉴스원에서 학대 감금 사건을 보도하면서 굉장히 폭력적인 이미지를 사파로 씁니다. 그래서 한국신문윤리위원회 경고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경고가 내려진 경위가 굉장히 황당해요. 왜 그랬을까요? 어떤 걸까요? 똑같은 사파를 사용해서 작년에 그래서 이미 주의를 받은 거였어요. 근데 또 사용해서 경고로 내려진 거죠, 이번에. 근데 또 더 황당한 건 문제의 사파가 실린 작년 기사와 올해 기사가 그대로 게재돼 있다는 거. 그다음에 그 사파는 수정도 되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전혀 개의치 않는다라는 거죠. 와, 이 정도면 진짜 심의를 무시를 해도 유분수지. 솔직히 심의하시는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경우 참 답답하고 허탈하실 것 같아요.
신문사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제재 권한이 명확하게 없는 기구이기 때문에 굳이 뭐 따르지 않는 거죠. 뭐 해볼 테면 해봐라. 뭐 우리는 그냥 간다 정도인 것이죠.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나라도 공적 자금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 공적 자금이 활용돼야 될 목적이 명확해야 되고 또 활용된다라면 그만큼 그 행정기관에서도 일정한 권한을 위임해줘야 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율규제기구에서 결정난 사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법원이든 혹은 행정규제기관이든 이중으로 규제를 하거나 이중으로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일은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걸 이제 보통 위임형 자율규제기구로 하는데요. 현재 우리는 위임형 자율규제처럼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법으로는 그러한 권한을 하나도 보장해주지 않은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돈만 쓴다라는 비난도 받고 실제로는 제재 필요성도 없는데 왜 있냐라는 비난도 받게 되죠. 그런데 이제 언론 자정, 언론 개혁에 대한 국민적 관심 요구는 계속될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번에는 진짜 흐지부지 되는 거를 바라지 말고 이제는 어떤 자정에 대한 의지를 좀 보여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심의위원이 또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일 거다라는 말씀도 이번에 들었는데 저도 그래서 되게 좀 경각심을 갖고 있고 일단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시는 간절함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통합형 자율규제기구가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언론중재법이 강화되겠죠. 즉 언론 피해 구제는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문제들이 이미 도를 지나쳤다고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기구를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자율적으로 해결할 건지 아니면 이제 행정적인 규제를 통해 강제로 집행을 당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는 결국은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선택은 언론인들과 사주들이 해야 되는 일이죠.